이 시간에는 개정영문법 87조 수식과 비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수식과 비수식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관계라 할 수 있죠. 이때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 혹은 주변어라고 말하고 꾸밈을 받는 말을 비수식어 혹은 중심어라고 말합니다. 중심어는 본체에 해당하고 주변어는 액세서리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이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관계에서 우리말의 기본 구조가 어떠냐 하면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 즉 수식어가 먼저 오고 그리고 꾸밈을 받는 말, 피수식어가 뒤에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심어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의 기본 구조는 중심어가 중심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말은 중심어가 뒤쪽에 오고 영어는 중심어가 중심부에 온다 하는 것이죠. 그 외를 하나 보겠습니다. 87조 세 번째 도표속을 보게 되면 정원 안의 빨간 꽃, 여기서 꽃이 중심되는 말이고 정원 안의 빨간 이란 말들은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주변어가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는 red flower in the garden, 플라워가 중심어가 되며 red와 in the garden은 이 중심어를 수식하는 주변어로서 중심어의 앞쪽이나 뒤쪽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그럼 중심어가 될 수 있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어떤 긴 문장 속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동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어가 될 수 있는 순위는 우리말과 영어는 같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동사 앞과 뒤쪽에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무엇이냐 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1순위고 명사가 2순위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그 자체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3순위, 4순위로 밀려나는 도리밖에 없죠. 결국은 어떤 문장에서 골격을 이루는 것은 동사와 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가 가장 중심되는 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명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부사가 양쪽에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중심되는 순서로서는 제3순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부사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또 다른 부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말은 중심어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에 동사를 마지막에 두고서 그 앞에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가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88쪽으로 넘겨서 영어의 기본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순수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의 경우에서는 중심어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수식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수식어가 중심어의 양쪽에서 동시에 오느냐, 어느 한쪽에서만 오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오른손과 왼손 양쪽에 동시에 반지를 차올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만 반지를 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수학에서 말하는 경우어 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제시된 몇 가지 외문에 대해서는 하나씩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88쪽 하단부에 영어의 품사 배열 구조가 있습니다. 영어의 짧은 문장이나 혹은 긴 문장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단어들이 배열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배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영어를 학습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도표 속에서와 같이 제1구조, 제2구조, 제3, 4구조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제1구조는 동사 중심 구조를 말하는데 동사는 문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제1순위이기 때문에 제1구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동사의 앞쪽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의 앞 또는 뒤쪽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앞 또는 뒤쪽에는 부사만이 올 수 있죠. 그리고 부사의 앞뒤에는 다른 부사가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나 우리말에서 동사가 가장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아마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동사가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사가 중심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의 본능이라 할 정도입니다. 영어의 본능이라 하면 알만하죠. 제가 한 가지 예문을 들어보죠. A book is here. 한 권의 책이 여기에 있다 할 때 is 비동사가 중심에 왔죠. 이 문장을 도치시켜서 here is a book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here라고 하는 이 장소 부사가 앞에 오고 is 비동사가 그 중심에 오고 그 다음에는 a book이라고 하는 명사가 그 뒤쪽에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을 도치시킬 때도 동사는 중심부에 위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로 Our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여기 important는 형용사이고 our health는 명사입니다. 중심부에 비동사가 왔죠. 물론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문장도 도치시키게 되면 The most important is our health. 이와 같이 동사가 중심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 rain comes down. 비가 아래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비가 내린다. The rain 명사가 되고 comes 동사 중심부에 오고 마지막에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온 것인데 이럴 경우 부사를 앞으로 내겠습니다. Down comes the rain. 여기서는 down이라고 하는 부사가 제일 앞에 오고 그 중심부에 come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마지막에 the rain이라고 하는 명사가 위치한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영어에서는 중심어가 중심부에 오려고 하는 것은 영어의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중심어가 제일 끝에 오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이 생과 같이 수식과 피수식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언어의 구조 원리를 모르고서는 언어 구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재래 영문법이 말하던 빈도 부사의 위치가 어떻다느니 비동사 앞에 와야 한다느니 뒤에 와야 한다느니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88쪽과 89쪽에 영어의 4가지 기본 구조에 관한 이原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 4가지 기본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89쪽 하단부에 5번째로 혼합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앞은 4가지의 기본 구조가 혼합된 것을 말하는데 우주 전체에 비유한다면 태양 주변에는 많은 혹성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돌고 있죠. 또 달을 중심으로 뭔가가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혼합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89쪽 제일 아랫부분에 한 가지原문을 보겠습니다. The boy in the room reads a large map on the wall. 이 문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은 read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명사가 와 있습니다. boy라는 명사와 map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동사를 중심으로 한 제1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또 보시게 되면 boy라고 하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 옆에 또 수식어가 나왔죠. 바로 형용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적으로 다시 볼 때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명사가 왔고 또 명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형용사가 오고 있는 것이죠. 또 형용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부사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한 것입니다. 몇 가지 나머지原문들에 대해서는 손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쪽에 근거리 수식 이론이 있습니다.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서 이 근거리 수식은 중심어와 주변어의 본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어와 주변어는 혹은 피수식어와 수식어는 근거리에 위치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근거리를 지켜야 한다. 혹은 근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말은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체에서 귀를 장식하는 귀걸이라면 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에 걸렸다면 목걸이로 봐야 하겠죠. 우리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액세서리의 성격에 따라서 아무리 목에 걸어도 목걸이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있죠. 양말을 목에 썼다고 하여 목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91쪽 상단부에 도표 속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걸이가 귀에서 멀어져서 목걸이나 팔걸이로 쓰일 수 있는 경우와 또 하나는 귀걸이가 귀에서 멀어지면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경우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은혜에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리 수식 이론에 관한 이 구체적인 외문은 91쪽과 92쪽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의 의문법에서 말하던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여기 근거리 수식 이론에 입각하여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3쪽에 강조 삽입권을 읽기,